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인데 이게 제가 요새 기출문제를 찍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급에서 개편이 되고 나서 심화로 개편이 되고 나서 자주 나오는 거의 매회 출제되는 문제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와 해당되는 여러 나라와 관련된 관계를 물어보는 거. 거란, 여진, 몽골, 왜구.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일본이네요. 왜구와의 관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일본과의 관계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기유약조로 교역이 재개되는데 기유약조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왕이 올랐던 강해군이 즉위하와 동시에 일본과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걸 조약했던 이유는 뭐냐? 일본과 상종을 안 하고 싶지만 마음으로 상종하기 싫겠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근데 임진왜란 때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노비로 많이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결한 게 기유약조고 그러면서 이제 무역이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초량이에요. 초량. 이 초량인데 초량이 부산 초량입니다. 부산 초량. 외관이에요. 외관. 그리고 여기 지역에 동간 지역에 또 상인들이 집단 거주했었대요. 일본과 무역을 나섰던 조선 후기에 상인들을 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네 내상입니다. 일본과 무역을 했었던. 자, 그러면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정답이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에게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의 부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틀어집니다. 무신집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되고 이 에도 막부는 우리에게 선진문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왜? 중국은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일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문물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라는 거.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맞고요. 니은도 정답입니다. 동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여관이에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사절단이나 사신으로 올 때 그들이 묵을 수 있는 서울의 여관을 만든 게 동평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북평관도 있어요. 북쪽의 평화를 위해서 만든 여관인데 이건 조선시대 때 위쪽에 있던 여진족의 사신들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정답은 1번이네요. 하정사. 하정사는 새해에 중국의 명나라에 인사로 갔던 사절단. 성절사. 성절사는 중국의 황제의 생일 파티 때 찾아가는 그 사절단. 동지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중국 명나라를 찾아갔던 사절단. 이런 사절단을 보냈었다. 이거는 중국 명나라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윤중을 서북 경락사로 임명해서 사무를 관장하였다. 이게 고종 임금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는 서북 경락사, 간도 지역입니다. 만주 지역. 원래 청나라의 원래 근거지가 백두산 일대죠. 그래서 그들의 그쪽 일대가 원래 근거지고 고향인데 그 일대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넘어가서 농사를 짓거나 사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토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때 백두산 일대나 만주에 있던 조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윤중을 서북 경락사로 임명하고 또 사무를 관장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과는 또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흥,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문화재고요. 그 다음에 부처의 생애가 있대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모르겠죠. 내려가시면 정유재란 때 불탔다가 인조 때 준 건 이것도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이다. 남아있는 조선시대 목탑 중에 가장 오래된 목탑인데요. 바로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법주사 팔상전은 종종 잔잔하고 은은하게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죠. 자, 법주사 팔상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층, 2층, 3층, 4층, 5층 탑입니다. 5층 목탑이고요.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아까 부처님의 생애가 해시태그에 걸려 있었잖아요. 부처님의 석가모님의 인생 중에 정말 중요한 8컷을 싹 뽑아다가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팔상전이 여기 안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상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그래요 이런 게 있군요 정도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래요. 지금 보시면 이승훈 특히 정약용을 처벌하래요. 서학, 서양의 학문, 바로 천주교 탄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약용과 정약용 형제들이 유배를 갔던 건 언제입니까? 정조가 죽고 나서 즉위했던 아들 순조. 근데 순조가 나이가 초딩이죠.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가적 세력이 놀아나죠. 그리고 이때 외가적 세력이 놀아나면서 이때 권력을 틀어졌던 인물들이 정조의 오른팔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약용녀. 이게 순조 때고, 그 다음에 보시면 동학 얘기가 또 나와요. 동학은 인내천사상, 최재우가 만든 서학이 인기를 끄니까 거기에 맞서서 만든 게 동학이죠. 사람이 즉 하늘이다. 왕도 하늘, 신하도 하늘. 인간 평등 사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종교죠, 조선에서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탄압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재우를 잡아다 죽였다잖아요. 자, 서학이든 동학이든 종교가 조선시대 때 인기를 끌었던 시기는 언제냐면 너무나도 사람이 너무 힘들 때. 바로 조선 후기 세도정치기 때입니다.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세도정치기 시기죠. 순조, 헌종, 그리고 철종 시기 때 세도정치기가 벌어집니다. 외가 세력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있던 그 시기. 그리고 이때 탐관오리들이 미친 듯이 활동했던 그 시기. 그러니까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종교에 기대면서 서학과 동학이 빵 뜨게 되죠. 근데 둘 다 인간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탄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탄압을 했는데 최재우를 여기 있는 것처럼 잡은 거는 철종이고요. 실제로 최재우가 죽은 거는 철종이 죽고 나서 바로 즉위했던 고종이 즉위 직후에 최재우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를 물어보는 사실은 세도정치기 때 내용을 찾으면 정답인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왕이 도성을 떠나 공상성으로 피란을 갔대요. 요거는 강해군을 쫓아내고 왕에 올랐던 인조, 그리고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랑 병자론을 겪었던 그 인조. 이 인조가 즉위를 할 때 하자마자 이갈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갈의 나치가 분명히 내가 인조를 왕에 오를 때 도와줬는데 나는 분명히 1등 공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1등 공신을 받지를 못합니다. 빠친 이갈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반란의 여파를 피해서 도망갔던 게 인조입니다. 한편 오페르트가 인조니까 이거는 훨씬 세도정치의 앞의 스토리죠. 그 다음에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이거는 흥성대원군이 권력을 틀어지고 있던 시기, 왕으로 치면은 고종 임금이 있던 시기인데 이거는 나 이후의 사건이고요.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하니까 당시 독일 상이었던 오베르트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의 시신을 털어다가 그걸 가지고 딜을 하다가 실패로 끝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홍경래 등이 낭을 일으켜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정답이죠. 홍경래 난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세도정치기 때 처음으로 일어났던 농민반란입니다. 바로 세도정치기에 대한 폐단에 대한 저항, 그리고 홍경래가 활동했던 평안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폭발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삼례 집회, 이건 언제냐면 동학을 믿었던 농민들인데 동학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거는 교조 신혼이잖아요. 이거는 여기 오른쪽에 있던 최재우가 죽은 이후의 스토리예요. 최재우가 죽었다라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죽였잖아요. 범법자입니다.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최재우의 신원을 회복시켜달라는 운동을 집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지 불법 종교가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종교를 믿어도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한 2년 전에 1892년 이때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훨씬 이후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인자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영조. 영조는 끊임없이 루머에 시달리죠. 자기의 배다른 형 경종, 장희민의 아들 경종을 죽였다라는. 실제로 경종이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배다른 동생 영조가 준 간장게장이죠. 그래서 영조가 왕에 오르자 당시 영조의 반대쪽에 있었던 세력이었던 소론을 중심으로, 특히 이인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영조 때인데 이거는 세도정치기 앞의 스토리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1번, 3번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흐름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고요. 29번입니다. 밑줄근 중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예요. 경복궁을 재건축했대요. 이거는 지금 흥성대원군 시기 때 흥성대원군이 아들이었던 고종,
내 아들 고종이 나이가 너무나 어리다. 그래서 내가 대신 정치를 하겠어요. 라면서 섭정을 펼치면서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죠. 일단 먼저 흥성대원군은 앞에 지금 세도 정치기 시기 때 패단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왕권이 강화되잖아요. 그걸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고요.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정답을. 일단 정답은 니은디귿 3번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흥성대원군은 세도 정치기의 패단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탐관오리 횡포도 잡아야 됩니다. 탐관오리가 했던 쓰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곡제도를 이용한 쓰레기 짓이 있어요. 농사가 망하면 곡식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쳐서 받는 건데 여러분들이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어떻게? 쌀 빌릴 필요가 없죠. 사또가 쌀을 빌려줍니다. 탐관오리 새끼들이. 그리고 어떻게? 이자를 빨리 내래요.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잡기 위해서 흥성대원군이 했던 정책이 바로 사창제입니다. 개인에게 창고키를 맡기는 거예요. 돈을 주고 간직을 산 쓰레기 탐관오리 새끼들이 아니라 야, 너그 동네에서 양반들 중에 누가 제일 사람이 괜찮아? 은동진이 제일 괜찮은데요? 그러면 은동진한테 쌀 빌려주는 창고키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창제입니다. 그러면 동진이가 아무리 쓰레기 양반이라도 돈을 주고 매간매직해서 들어오는 탐관오리 새끼들보다 낫겠죠. 사창제고요. 그 다음에 원납전인데 흥성대원군은요. 세도 가문을 박살냅니다.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기는 오답이죠.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을 만들어요. 경국대전이 수양대군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성성 손자였던 성종 때 완성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영조 때 와서 경국대전에서 필요한 것만 쇽쇽 뽑아 쓰는 속대전 그리고 손자였던 정조 때 와서 할배가 필요한 걸 뽑았으니까 더 헷갈린다. 통일해서 편찬하는 대전통편 이거는 정조 때 그리고 흥성대원군 때 더 헷갈린다. 모든 걸 만날 회, 모든 법전을 만나서 통일시키겠다. 대전회통, 흥성대원군, 대전회통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왕실의 위용을 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왕실 아직 건재하다. 세도 가문 이제 찐따다. 힘이 약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복궁 재건축을 하는데 문제는 돈이 없죠. 그래서 강제 기부금을 징수합니다. 그게 원납전이죠. 신하들아, 나 경복궁 재건축하는 돈이 없죠. 강제하냐? 내고 싶은 사람 돈 내면 돼. 라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납부한다라는 원납전을 징수합니다. 근데 강제 기부금이에요.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나, 은동진 영의정 안 냈네? 너 이제 오늘부터 영의정 안 하면 되겠다. 전하, 제가 깜빡했죠요. 돈을 거두는. 정답은 니은디귿.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경복궁 재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당백전이라 그래서 당당하게 100배에 갇히는 돈을 새로운 돈을 찍어내버립니다. 어쨌든 뭐 여기는 정답은 3번이고 기읍. 비변사가 설치된 건 언제입니까? 우리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중종 때 삼포외란이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밑줄근 기역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인데 프랑스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을 희생시킨 사건이 조선에서 벌어졌대요. 조선에서 지금 병인년에 박해가 일어났대요.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선교사 9명이 죽었대요. 확실한 복수가 필요하대요. 이거의 결과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해 쳐들어오는 병인년에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병인양요입니다. 그러면 병인양요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운요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했대요. 흥성대원군이 하야하자마자 1875년에 일본 애들은 운요 배를 끌고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 고종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야, 우리랑 통상수교 조약을 체결하자. 안 체결하면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고종은 결국 조약을 체결하죠.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자 근대적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그리고 정답은 일단 2번이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청나라에게 할품위를 요청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모년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이모군란, 개화의 속도를 놓고 일어났던 갑신정변, 그리고 1차 동학농민운동 때까지도 사건이 터지면은 항상 정부는 청나라에게 할품위를 요청했었죠. 그리고 박규수,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가 안핵사, 농민반란이 일어날 때 그거를 수습하고 조사하는 직책인 안핵사로 파견됐던 거는 바로 철종 때 일어났던 농민반란 중에 가장 스케일이 컸었던 진주밀란. 진주밀란 때 이걸 수습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박규수가 파견이 됐고요. 이때 박규수가 정부에 건의했던 게 바로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했다라는 거. 그리고 흥성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송이 됐대요. 이거는 바로 이모군란 때입니다. 이모군란 때 사실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고종이요,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수습이 되는가 했더니 결국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걸 싹 다 진압을 하고요. 그리고 아예 흥성대원군을 데리고 중국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왜? 흥성대원군은 세국 정치를 계속하니까 다른 나라와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전쟁이 나면 안 된다 라면서 끌고 가버려요. 그 얘기고요. 그럼 남는 게 2번인데, 자, 일단 흥성대원군이요, 병인박해를 일으킵니다. 이게 뭐냐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 애들이 스르륵 내려와요. 그러자 흥성대원군은 프랑스 애들을 이용해서 이 러시아 군대를 쫓아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 야, 프랑스 선교사야, 니들 종교의 자유를 줄게. 대신에 여기에 너희들 중국에 프랑스 군대가 있더만 여기 연락해서 여기 러시아 군대를 쫓아내주면 안 되겠니? 우리나라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다. 종교적인 이유로만 움직인다. 그래? 어쩔 수 없네. 다 죽여버린 게 바로 병인박해고요. 이걸 빌매로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배상해. 우리 물건 사줘, 우리랑 조약 체결하고 수교하자. 흥성대원군의 기본 컨셉은 세국정치, 꺼지삼. 그러자 쳐들어온 게 병인양요. 이 병인양요 때 맹활약했던 분이 바로 문수산성의 한성근 장군, 그리고 정족상성의 양언수 장군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병인양요의 결과 우리는 또 의계를 약탈당하기도 하고 외교장각이 털리기도 합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지금 보시면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이 사건이래요. 그리고 왕비를 호종했던 기록이래요. 자, 이거는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은 이모년의 군인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고요. 왜? 분명히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겠다고 막 개화 정책을 하는데 민들의 삶은 실제로 달라지는 게 없고 세금만 더 굳고 또 일본의 애들이 침투가 강화도 조약이 이후에 경제적 침탈이 심해지면서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 차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신식군대, 별기군가, 기존의 구식군인들, 특히 구식군인들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차별을 받자 이들이 에라이 시장 들고 일하는 게 이모군란이고요. 구식군인들이 주도를 하고 그러자 개화정책으로 삶이 힘들어졌던 빈민들, 서울의 이태원 왕십리에 있던 빈민들이 합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로?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든 명성황후 쪽 높은 고위 간직들, 집안 사람들이 문제다 라면서 명성황후를 잡으러 가죠. 그리고 이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든 건 일본의 여파도 크다 라면서 일본의 외교 대사관, 이거를 공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사관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왕비가 잽싸게 런한 거예요. 명성황후가. 이때 명성황후가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오빠 동원정이요 오빠, 청나라 오빠에게 헬프미를 요청하고 청나라는 잘됐다. 이모군란이 터지기 전에, 이모군란 연도 외울 건 아닙니다만 82년도고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의 침탈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데 잘됐다. 이거 도와주면서 일본 대신에 우리가 다시 조선에 대한 입김을 세게 할 필요가 있겠다 라면서 군대를 끌고 바로 어떻게 이거를 진압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끝나는 게 이모군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모군란의 정답을 찾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정답은 이건 좀 어렵게 나오긴 했네요. 정답이 5번입니다. 보시면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됐대요. 이거는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이모군란의 결과 인천에서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제물포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제물포 조약이 체결돼요. 이때 일본이 뭐라고 할 거야? 야, 니들 때문에 우리 외교 대사관 불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배상해.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사람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면서 군대를 주둔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게 제물포 조약이에요. 정답은 5번이고
전주성에서 하회와 약속을 누가 했습니까? 정부군과 동학농민군이 하죠.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이거는 1차 동학농민운동 때 일이고요. 그리고 통할이다. 뭐가 통하는데? 서양의 문물, 서구의 문물이 통할이라는 통리기무화문은 개화정책기구입니다. 이 개화정책기구를 실행을 하다가 지금 이모군란이 터지는 거고,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거는 앞에 스토리고. 그 다음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협. 우리나라는 우체국 오픈날이 폐업날입니다. 왜? 그때 바로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가 무슨 사건? 바로 갑신정변을 주도하죠. 앞에 봤던 이모군란이 개화에 대한 반발이라면 이거는 개화의 속도에 대한 반발로 개화 진행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터졌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홍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거는 2차 가보개혁입니다. 2차 가보개혁 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어요. 널리 홍홍홍홍 규범을 알렸던 2차 가보개혁 때가 홍범 14조죠. 정답은 5번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가상의 대화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거래요. 영국군이 생뚱맞게 섬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영국군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다는 구실로 조정의 허락도시 점령을 했대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1885년도에 있었던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이에요. 나온 김에 정리해 볼게요. 자, 연도를 외울 건 아니긴 하지만 흐름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번에는 참 흐름 문제가 참 많이 출제된 것 같아요. 이거는 표를 볼까요? 아따리 연표를. 자,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맞죠? 그리고 딱 외우기도 좋게끔 딱 1880년에 통할이다. 서구의 문물이 통할이라는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됩니다. 개화정책기구가요. 그리고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2년 후에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 터져요. 그리고 2년 후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날 개화정책에 대한 속도에 대한 반발로 급진개화파 김옥균이 주도했던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삼국관서까지 있잖아요. 1884년 갑신정변부터 해서 이제 1894년 10년 후에 1차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고요. 그리고 청일전쟁 또 터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여기 사이의 사건이에요. 그 중에 앞에 봤던 것처럼 거문도 불법 점령이 있는 건데 보세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둘 다 누가 지원을 해줬어요? 청나라가 이걸 지원을 하고 청나라 때문에 우리가 진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건을 다. 청나라 입김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자 이 청나라를 좀 견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대냐면 명성황후와 왕족들은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요. 칠러 정책.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니까 앞에 봤던 것처럼 영국이 생뚱맞게 반응을 합니다. 왜? 영국은 배가 있는 곳, 배가 뜰 수 있는 곳, 바다가 있는 곳에서는 영국과 러시아가 맨날 대립 중인 거예요. 그러자 영국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들 봐라. 러시아가 한반도에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욕심내는 거 보니까 쟤들 한반도를 거점으로 자기들이 있는 중국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거예요. 그게 1885년부터 해서 87년까지 2년 동안 불법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청나라의 중재로 돌려주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3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2차 가보개혁이래요. 1차 가보개혁 때는 청일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요 바빠요. 또 2차 동학농민운동도 잡아야 됩니다. 바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라고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자유성을 부여했더니 나중에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나서 봤더니 정말 엉망진창을 하고 있습니다. 야 취소 다시 해 라면서 어떻게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군국기무처를 폐지한 후에 1차를 또 주도했던 김홍집을 그대로 세우고요. 플러스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박영료를 주도 멤버로 세웁니다. 왜? 박영료는 일본의 개화 정책이 롤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타일대로 알아서 개화를 하겠지라고 믿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2차 가보개혁은
1차 가보개혁이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하겠다. 뭐 신분제를 폐지하고 이렇다면 2차는 좀 꼼꼼하게 좀 디테일하게 지방을 좀 손을 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세요. 전국이 원래 8도였던 거를 23도로 더 쪼개고요. 그리고 지방의 재판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을 뺏어갑니다. 지방권의 힘을 약화시키죠. 그 다음에 의정부를 내각제도로, 파라문을 칠부로, 중앙은 이렇게 손을 대고 이제 사회 경제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답으로 잘 되는 게 역시나 있죠. 5번이죠. 2차 가보개혁의 핵심이 홍범 14조와 그리고 교육 입국조서 반포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학교를 지금 바로 짓고 이게 아니라 근대 학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발전을 하려면. 그러면 근대 학교를 만들려면 선생님은 어떻게 뽑고 선생님 시험은 어떻게 치고 나중에 일단 사범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학교, 중학교 차례대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 학교는 교재를 뭘 쓰고 시험을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들이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때리고 나서 이거 이후에 이제 근대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고 지계, 땅지, 땅계약서 고종 황제가 된 후에 황제권 몰빵 정책을 펼쳤던 광무개혁 그 광무개혁 중에 하나로 지계 발급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토지 측량 기사를 불러서 땅을 정확하게 측량한 후에 지금의 땅 문서, 땅 계약서를 발급하죠. 지계를. 자, 그리고 태양력. 이거는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입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왜? 죽음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태양력이 뭐냐면 양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뜬금없이 11월 달에 서양의 날짜를 맞춘다고 갑자기 11월 달에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월 달이 졸지에 사라지는 거죠. 그 해.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12월에 지내야 되는 집안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음력설, 뭐 양력설 따로 지내는 이런 집안도 있잖아요.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게 이때 시작이죠. 그리고 이때 을미개혁으로 양력을 사용하면서 새롭게 나라를 양력에 맞춰서 건국했다. 건양이란 연호를 사용했다고요. 건양이란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3번에 한성숭보.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에서 만든 근대신문이에요. 83년도에, 80년대 초반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노비법 폐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1차 가보개혁의 핵심이죠. 1차 가보개혁 때 드디어 여러분들과 내가 똑같은 신분이 됩니다. 신분제가 사라져요.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신분제 맞춰 시험을 치는 과거제도 원풀원으로 1차 가보개혁 때 사라졌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건데 고종이 황제로 즉위를 했대요. 그러면 고종이 황제로 즉위했던 시기에 한마디로 대한제국 시기 때 고종 황제가 전개했던 연호가 이때 광무잖아요. 이때 했던 바로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한번 볼까요? 관도관리사로 임명되는 관리. 정답이죠. 이범륜을 대한제국 시기 때 앞에 잠깐 봤지만 이범륜을 관도관리사로 파견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간도 지역이 지금 중국은 청나라인데 청나라는 여진족이죠. 여진족의 본거지가 만주 지역, 백두산 일대입니다. 근데 그 일대에 조선 사람들이 넘어가서 농사를 짓거나 생활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토 분쟁이 벌어지죠. 그러자 조선민들이 피해를 입자 그 조선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관도관리사를 고종 황제가 이범륜을 파견했다라는 거. 정답은 1번이고 영화 아리랑. 이 아리랑은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1920년대에 발표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유경공원 1886년 이거 훨씬 전에 그 고종 임금이 만들었던 정부에서 만들었던 근대학교죠. 근대 공립학교입니다. 최초의 근대 공립학교.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는 원산학사고 이거는 1886년이야. 훨씬 앞의 스토리고 제너럴 쇼모노 흥성대원군 때잖아요. 정치를 했던 시기. 고종 황제 되기 훨씬 전의 스토리죠. 틀렸고. 조사 시찰단. 흥성대원군 자기 아버지가 하야를 하고 나서 고종 임금이 드디어 본인이 원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개화 정책을 초기 시작할 때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죠. 일본의 조사 시찰단, 청나라의 영선사, 미국의 법인사. 이것도 훨씬 초기 때 황제 되기 전의 스토리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시간 순대로 나열한 거래요. 의병입니다. 의병.
의병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죠. 첫 번째 1단계 시작기 의병은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이 일어났던 배경은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명성황후, 어디 일본 놈이 조선의 국문 명성황후를 죽이는데,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주도권을 틀어지면서 했던 을미개혁 3차 가보개혁, 그때 했던 게 바로 단발령이죠. 어디 감히 조상님이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을 자르라고 하는데 라면서 에라이샹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병 을미의병이고요. 시간이 흘러 두 번째 의병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의병을 바로 을사의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배경은 저기 있는 것처럼 1905년에 을사늑약이 배경이 됩니다. 죽을 444, 나라가 죽어버리죠. 왜? 우리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기면서 보호국가 신세가 되고요.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어디서 일본 놈들이 우리의 외교권을 뺏는데 에라이 샹 다시 들고 일어나죠. 그게 바로 2차 의병 을사의병입니다. 이때 특징은 돌돌이 아저씨, 평민의병장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정미의병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싸웠던 의병이 정미의병이죠. 이 정미의병은 정미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싹 다 해산을 당합니다. 이때 해산당했던 군인들이 전부 다 의병에 합류를 하죠. 그 의병들을 싹 다 모은 의병이 바로 13개도 의병을 모은 13도 창의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를 당한 고종 황제 구하기 프로젝트,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지만 안타깝게 동대문에서 일본군에게 진압을 당했다라는 거. 그러면 순서로 보시게 되면 다죠. 나가다를 찾으면 됩니다. 나가다는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36번 문제입니다. 가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데 양기탁과 함께 삐리리를 창간했는데 베델이에요. 베델 끝났습니다. 베델. 영국인 베델. 사장이 바로 영국인 베델이었던 신문 중에 출제율이 가장 높은 대한매일신보가 출제가 됐네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6년 전이었던 1904년에 바로 신민의 대표 핵심 멤버였던 양기탁, 물론 신민회는 신문이 발행되고 나서 3년 후였던 1907년에 만들어지지만요. 양기탁과 사장이 영국인 베델입니다. 친한적인 영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장 자리를 줍니다. 그러면 일본이 베델을 건드리지 못하죠. 왜? 영국인을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는 대놓고 일본을 깝니다. 그래도 일본이 건들지를 못하죠. 최다 구독자, 대표적인 항일 언론신문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나는 죽지만 한국 동포를 구하시오. 삐리는 영원히 살려. 대한매일신보를.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를 찾으면 되는데 이 대한매일신보가 또 했던 일이 뭐냐? 여러 가지 각종 운동을 지원을 하죠.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완전 일본에게 발목을 잡힙니다. 그게 일본에게 진빚 1,300만 원. 이 1,300만 원을 갚자라는 나라의 부채를 갚자. 대구에서 돈돈돈돈 아저씨 돈 갚아서 광명 착자 서상동 김강재 국채보상운동 일어나자 그거를 여러 언론사들이 지원을 해요. 대표적으로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정답은 아니지만 이때 나온 신문 바로 황성신문이 또 지원을 합니다. 정답은 4번.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었대요. 이거는 한성주보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제발 주세요. 광고 제발 주세요. 한성주보입니다. 천도교에서 만든 신문지. 천도교가 동학이 이름이 바뀐 게 천도교예요. 동학만세. 만세보라는 신문.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바로 필립 제이슨.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미국으로 망명 갔던 서재필 아치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만든 민간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이고요. 한글판 버전, 영문판 버전이 있었고 띄어쓰기를 반영해놓은 신문입니다. 그리고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의 사진. 이거는 36년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죠. 이거는 동아일보죠. 동아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신문사가 문을 닫게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켰대요. 자, 1904년에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6년 전에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결국 한반도를 놓고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붙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러일 전쟁 이후의 스토리고, 다음 상소를 쭉 보시게 되면요. 쭉 보시면 뭐 샤랑샤랑샤랑구랑꿍 하다가 아하, 여기 보시면 보세요. 조약서가, 이 조약이 다행히 황제 폐하의 인중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게 아니래요. 황제가 승인을 안 했대. 근데 역적 새끼들, 을사오적 새끼들이 지들이 억지로 만든 헛된 조약이래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조약은 을사늑약, 을사조약입니다. 그래서 러일전쟁 터지고 나서 1905년에 체결됐던 을사늑약인데, 그러면 흐름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일단 선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1차 영일동맹이래요. 이거는 러일전쟁이 터지기 2년 전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러일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체결해요. 왜? 우리 앞에서 문제 중에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을 받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국과 러시아가 바다가 있는 곳에 항상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반도를 봤더니 일본과 러시아가 지금 한반도를 놓고 대립 중입니다. 영국이 일본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영일 동맹이 체결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일본이 러일 전쟁을 또 승리로 갈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이 경인설 부설권을 인수했대요. 은하철도 9999, 이거 너도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은하철도 999999. 서울에서 인천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그리고 전차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둘 다 1899년입니다. 그러면 부설권을 샀다라는 건 이거보다 좀 빠른 시기겠죠. 정확하게는 97년인데 이 부설권은 일단 뭐 연도로 외울 거 아니고 은하철도 99는 알아야죠. 개설된 거는 99년이고 인성은 요 바로 앞에 스토리, 훨씬 앞에 스토리죠. 그 다음에 밀렌도로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잘 활용되지 않는 선지긴 해요.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 터졌고요. 이 이모군란을 수습한 게 청나라 군대잖아요. 청나라가 이걸 진압하고 나서 우리에 대한 입김을 세게, 우리의 간섭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합니다. 이때 외교 고문이 밀렌도로프예요. 훨씬 앞에 스토리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네요. 앞에 봤던 것처럼 러일전쟁 터지고 나서 체결됐던 을사늑약. 을사늑약은 사실상 나라가 외교권을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외교권을 뺏기면서 보호국가 신세.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됐고 일대 통감으로 이토로부미가 부임하죠. 정답은 4번이고 이거 이유니까요. 그 다음에 5번에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했대요. 이거는 러일전쟁 터지기 바로 직전에 1903년에 러시아가 용암포를 강제로 점령하고요. 산림 체벌권, 나무를 체벌한다는 권한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자기네들 종업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여기 용암포를 지들 멋대로 빌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빌미로 러시아를 공격한 게 또 일본이에요. 러일 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앞에 스토리니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혼!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였던 혼! 바로 혼을 강조했던 국혼, 여기도 있죠 또. 국혼을 강조했던 사진에 나오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박은식과 신채호 선생님은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일본 쪽발이 저 새끼들에게 나라를 뺏겼지만 우리의 정신을 잘 보존하면 독립을 할 수가 있다. 그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국혼입니다. 혼백 사상. 우리가 육신은 일본에게 뺏겼지만 혼을 가지고 있으면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박은식 선생님의 국혼,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씁니다. 바로 한국 통사. 일본에게 식민지배로 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독립운동하면서 우리가 흘렸던 피해의 역사들, 진압을 당했던 역사들을 쓰죠.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서 잘리자, 탄핵을 당하자 2대 대통령의 임시로 잠깐 부임했던 게 바로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박은식 선생님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데 1번에 진단학회, 정확하게 역사를 진단하겠다. 정확하게 진단학보를 발행하겠다. 이거는 민족주의 사학이 아니라 실증 사학입니다. 역사는 있는 거 팩트를 가지고 증거를 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런 혼을 강조할 게 아니라 역사책에 있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역사를 읽어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유당 정서를 강행하고 조선학 운동. 이거는 뭐 정인보 선생님 등이 주도한 민족주의 사학인데요. 민족주의 사학의 어떻게 보면 1세대가 신채호 박은식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여기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던 세력인데 인물들인데요. 여유당 정서가 뭐냐면 정약용 서거 거의 99주년. 이걸 기념해서 실학의 내용들 이것 봐라. 예전에 우리 조선이 이렇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다. 이런 것들을 읽어냈던 거. 자, 그러면서 이거는 박은식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앞에 을사늑약 억울하다. 이거 내가 도장 찍은 게 아니다. 고종황제 억울하다. 그러면서 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보내죠. 이때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사람들이 이 트리오, 이 세 명. 이상설, 이위종, 이준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에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인들이 만든 물건을 쓰자라면서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했었던 조만식 선생님이죠. 그리고 정답은 5번입니다.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성리학자였던 박은식 선생님은 유교 구신론이라는 책을 저술하십니다. 더 이상 리니 기니 이딴 쓰잘데없는 얘기로는 나라를 뺏기는데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실천적인 유학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면서 양명학에 또 관심을 가졌고 그러한 내용 등을 추가해서 쓴 내용이 바로 유교 구신론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특히 최근에 고급에서 심화로 개정이 되면서 박은식 선생님이 문제가 나올 때 유교 구신론이 정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교 구신론은 다른 인물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가에서 나 발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보세요. 이건 바로 알아야죠.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대요. 앞에 통감부였잖아요. 일산늑약 때. 그리고 나서 딱 외우기 좋게끔 1910년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 뺏깁니다. 나라 뺏기자마자 바로 만들어진 게 조선 총독부예요. 그 다음에 나를 가볼까요? 총독의 임용의 범위를 확장해서 경찰 제도를 개정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일반 관리나 교원들이 복제를 폐지한대요.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부임했던 사이토 총독이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1919년에 문화 통치로 가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1910년 됐던 정책이 뭐냐? 바로 무식하게 두드러 패는 무단 통치입니다. 조생진 조선 새끼들. 다시는 독립이나 광복을 못하게끔 짓밟아 버리자. 숨쉴 공간 자체를 주지 말자. 두드러 패는 정책이죠. 그러면서 이때 헌병경찰제도 태형령 여러 가지 악독한 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10년간 쌓였던 게 빵 터졌던 게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죠.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나니까 일본이 당황을 합니다. 이것들 봐라. 두드려 패면 찍소리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서 컨셉을 바꾸죠.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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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주는 문화 통치로 컨셉을 바꿉니다. 알았어. 이제 조선 총독부의 총독, 그전에는 군인 출신만 시켰다면 이제는 경영학과 나온 사람도 시킬게. 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 통치가. 그 다음에 알았어. 이제 경찰들 헌병 경찰제도 안 할게. 이제 보통 경찰제도 할게. 라고 하지만 경찰의 인원 장비 수를 늘려나가죠. 그 다음에 알았어. 이제 경찰들 공무원들 칼 버릴게. 칼을 버리는 대신에 인원 장비 수를 늘려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1910년대 무단 통치 때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한번 가볼까요? 1번에 미국 공출제. 쌀을 사고 파는 거는 조선 총독부만이 가능한다. 이건 언제일까요? 바로 식민통치 3기죠. 일본이 3기 때 전쟁이 미쳐가잖아요. 1931년도에 만주사변, 1937년도에 중일전쟁,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 전쟁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쟁 물자를 악독같이 빙뜯습니다. 그때 쌀을 가지고 어떻게 사고 파는 거는 무조건 일본에서만. 틀렸고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나이우고. 조선 태형령 이거죠. 조선인의 낭에서 마음대로 두드려 팰 수 있는 거. 동진이가 만약에 서점에서 책을 훔쳤다. 책 훔쳤네? 엉덩이 10대. 이런 식으로 임의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이거는 1기 때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징용령. 이거 언제일까요? 3기죠. 30년대, 40년대. 전쟁이 미쳐갔던 시기. 징용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경성제국대학은 2기 때입니다. 우쭈쭈쭈 우리를 달래주는 척하면서 야, 니들 대학교 만들려고 했어? 얘기하지.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면서 만들지만 실제로는 일본인들을 위한 대학교고 실제로 여기를 또 졸업했던 한국인들은 싹 다 친일파로 변신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2기 때고
나 발표 이후의 일이고,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 이것도 3기죠. 전쟁에 미쳐갔던 시기, 30년대, 40년대. 그거 아니?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천황국가의 신민이다. 이거 아침마다 외치게끔 합니다. 왜? 민족을, 정신을 지워버려야지 전쟁터로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국신민화 정책, 대표적으로 황국신민서사, 암송, 궁성요배, 그리고 신사참배, 전부 다 3기죠.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데 청년 김상옥입니다. 김상옥의 역사투쟁을 볼 건데요. 정답은 여기죠. 종로경찰서와 일제의 총격전. 제가 최근에 그 제 이름을 걸고 단독으로 하는 방송이 있는데요. 그 방송에서 김상옥의 의거지, 여기 종로경찰서 의거지 터에서 방송 촬영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폭탄을 던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굴 떠올리면 됩니까? 한인애국단 아니면 의열단인데 결정적 힌트. 김원봉이 조직했대요. 의열단이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라면서 김원봉 선생님이 개인 플레이로 의열단체였던 변장하고 분장해서 들어가서 폭탄을 던지면서 일본의 식민통치기구, 일본의 고위관리, 우리나라 친일파 새끼들을 죽여버리는 의열단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의열단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자, 이 의열단은 김원봉 선생님이요,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지자 1923년도에 열렸던 국민대표회의, 사실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싹 다 모여서 회의에 참석을 해요. 이때 신채호 선생님을 만나서 김원봉 선생님이 부탁을 합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는 신채호 선생님에게 우리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때 신채호가 썼던 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이죠. 이게 의열단의 행동 강령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비밀행정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임시정부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하이. 그런데 독립을 해야 되는 곳은 한반도. 그러면 상하이와 한반도로 연결할 수 있는 비밀 연락 조직망이 필요하죠. 연락하고 통하는 연통제 교통국이라는 비밀 연락 조직망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종이 밀지를 받아서 결성된 비밀단체. 1910년대에, 정확하게는 1912년,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2년 후에 고종 황제가 임병찬이라는 예전 의병장에게 몰래 편지를 씁니다. 병찬아, 네가 국내에 남아있는 의병들을 데리고 한번 들고 일어나봐라. 아하!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독립의금부죠. 독립을 위해서 의료운 군대, 의병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가운데 봉봉듀오 선생님,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활동했었던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침체를 다시 활력으로 활기 있게 불어넣기 위해서 만들었던 비밀 조직, 한인애국단이죠.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대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3년 전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던 신민회가 나중에 위해서 준비하자라는 컨셉으로 서간도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듭니다. 삼원모라는 한인타운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만드는 학교가 신흥 강습소. 그 신흥 강습소가 학대 개편된 게 신흥무관학교. 정답은 1번입니다. 41번입니다. 밑줄 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지금 1929년 한일 학생들 간의 충돌로 일어났대요. 그리고 광주에서 시작이 돼서 확산된 이 운동이래요. 이거는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1929년에 일어났던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항일 운동입니다. 강주에서 학생들이 항일 운동을 전개를 하는 건데, 큰 틀에서 배경은 식민지 교육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인 배경은 우리나라 여학생 희롱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여학생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요,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때 일본인 남학생이 스고이 데스요, 아이시테루 저리 가요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조선인 남학생이 가서 원펀치로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패싸움이 벌어져요. 그러자 일본 경찰이 도착을 해서 모든 죄를 우리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러자 그 소식이 퍼지자 강주에 일대했던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이고, 아마 정답은 이게 있을 거예요. 당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조직이었던 신간회,
국내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해서 만들었던 좌우합작단체 신간에 저 어린 학생들이 이런 억울한 일에 당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라면서 신간에서 진상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을 보내고요. 이 사실을 전국으로 알린 후에 대규모의 운동, 만세운동으로 또 나가게끔 노력했던 게 바로 신간입니다.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보시면은 정답 있죠? 5번에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하였다. 그리고 더 큰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한번 뻗어나가게끔 노력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것은 뭡니까? 형평운동이죠. 저울형 평양을 이룬다. 저울처럼. 우리 백정도 사람이다. 1차 가보개혁 때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이미 수십 년 전에 1차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사라졌는데 왜 백정을 여전히 차별하고 있냐라면서 1920년대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형평운동 관련없고요. 이거와는 그 다음에 고종 황제의 죽음으로 일어났던 3.1운동. 고종 황제가 죽었다. 일본이 준 독약에 의해서 죽었다는 독살설 루머. 그리고 일어났던 3.1운동. 그리고 26년에 순종 황제가 죽습니다. 고종의 아들이었던. 또 루머가 돌아요. 일본이 준 독약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준비됐던 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죠. 그래서 고종과 순종 황제의 장례식에 맞춰서 인산일에 맞춰서 3.1운동, 여기는 60만세 운동. 그리고 3.1운동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만세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때 제대로 된 정부가 있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했을 텐데 그 아쉬움 속에 바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 60만세 운동입니다. 비록 60만세 운동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나요. 왜? 고종 황제의 죽은 날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일본이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찝찝한데? 죽었다고 하니까 바로 조사해서 싹 다 잡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맨날 서로 싸우고 사이가 안 좋던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일을 해봤던 거예요. 괜찮네? 너도 괜찮은 것 같아. 야, 우리 한번 같이 진짜 일 안 해볼래? 라면서 민족의 우리 하나의 당,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 해보자.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건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42번 문제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1933년에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이래요. 기간지 한글,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그 다음에 42년도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지금 활동이 중지되었대요. 이거는 바로 1930년대에 만들어졌던 단체인 조선어학회입니다. 조선어를 연구하는 학회예요. 이 조선어학회가 했던 활동이 뭐냐? 바로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이에요. 한글이 있어요. 한글을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맞춤법 통일안. 누구는 은동진 했을 때 은에 띄우고, 누구는 동에 띄우고, 이거 안 되잖아요. 통일시켜야죠.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누구는 이 분필을 카, 누구는 이거를 텔레비전, 누구는 또 이거를 라디오. 통일해야 될 거 아니야. 통일해야죠. 그 다음에 표준어 통일안. 제가 고향이 대구잖아요.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할머니는 또 대구에서 더 촌인 밀양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구 사투리에 뭐가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웃기다라는 얘기를 어머나 위낀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통일해야죠. 여기는 없지만 표준어 표기법. 자, 그리고 가장 끝판대장이 뭘까요? 표준화 작업의 끝판대장. 우리말 큰사전. 국어사전. 우리말 큰사전. 아마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느낌이? 여기 있네요. 우리말 큰사전. 여러분들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막 예능인들 게임하다가 단어 몰랐을 때 막 서로 웃고 하잖아요. 바보. 적어도 몰라? 지금은 실검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실검 있을 때 꼭 그렇게 웃고 하면은 꼭 그 단어가 실검 1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웃긴 했는데 비웃긴 했는데 나도 몰라. 그 검색을 한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검색을 하면 단어 뜻이 뜨잖아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단어 뜻 똑같이 공유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말 큰사전. 그렇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성공하지는 못하고요. 광복되고 나서 편찬을 한다라는 거. 이거로 만든 영화가 말모이죠. 그 다음에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 대한제국 시기 때 만들어진 신문이에요. 대한제국 시기 때입니다. 훨씬 전이고. 그
그 다음에 한글 최초로 한글의 띄어쓰기를 도입했다. 이건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존 로스라는 아저씨가 쓴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띄어쓰기가 도입됐던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는 독립신문 때, 그리고 내려가서 우리말 의문연구소인 엄문지, 이거는 유희라는 인물, 조선 후기 때 인물이죠. 아예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 연구 설립되었다.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국문연구소입니다. 대한제국에서 만든 거. 보세요. 조선어학회, 조선어연구회, 국문연구소. 여기는 국문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거기는 조선어학회죠. 왜?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만약에 국문학회, 국문어학회라고 하면은 일본어학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어라고 딱 지칭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이잖아요. 국문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말이죠. 한글 연구하는 단체죠. 주식연구 활동했던. 그러니까 국문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념 강의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이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본 땅의 식량 부족이 극심하대요. 그래서 외국 쌀을 수입했대요. 그래서 쌀을 증산했는데 이거를 조선에서 가져와야 된대요. 조선은 천혜의 쌀 생산지가 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만주산 착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1920년대에 일본이 썼던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쌀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쌀의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정책이냐. 일본이요. 자기네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때 일본이 드디어 메이드 인 재팬 물건이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파는 것처럼 헐값에 싸구려 물건들을 일본이 만들어서 외국 갖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물건의 핵심이 뭐냐면 저임금입니다. 노동자들 임금이 싸야 돼요. 그러면 저임금이 되려면은 물가가 오르지 않아야 되죠. 물가가 안 오르려면 쌀 가격이 안 오르면 되는 거예요. 밀가루가 오르면 과자 라면 오른 것처럼 쌀 가격이 안 오르면 모든 물가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임금이 오르지 않겠죠. 그러면 그 쌀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식민지였던 조선으로 얻자라는 게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비료도 좋은 거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저수지도 만들고 해야 될 거예요. 이 비용을 전부 다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본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쌀을 100을 생산했어요. 1년에. 일본의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 이들의 목표는 150입니다. 50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했지만 목표량이 모자라지만 늘긴 늘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13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30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계획했던 50을 그냥 가져가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130에서 50을 빼게 되면 80이 되죠. 무슨 말이냐? 1년에 분명히 100을 생산했는데 쌀의 생산량이 비록 130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는 쌀이 예전보다 20이나 모자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야, 조선 애들 배고프겠다. 여기 봐요. 만주에서 싸구려 잡곡을 수입해다 이거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 우리는 1인당 우리나라 사람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정답이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깊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네요. 정답은 1번이네요. 산미증식 계획의 실상을 파악한다. 네, 정답이고요.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에게 식민지배 들어가기 전이죠. 이런 매기 같은 메가타가 일본은 어차피 식민지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먹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미리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돈을 싹 다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일본의 돈으로 환전하게끔 시켰던 화폐 정리 사업을 했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 은행과 우리나라 상인들이 몰락하게 됐다라는 거고, 보안회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일본이요. 우리나라 뺏기 전에 황무지 개간권이라는 개소리를 해요. 야, 저기 황무지 맞네? 저거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개간할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땅으로 할게. 도라이죠. 뭔 소리냐. 우리가 개간을 꺼져라. 보안회입니다. 방공령. 일본이요. 우리나라에서 맨날 쌀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날 쌀이 모자라고, 특히 큰 가뭄이나 흉년이 들면 너무 위기에 빠집니다. 물가가 너무 힘들어져요. 쌀이 폭등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달래주면서 야, 알았어. 니들 곡식이 나가는 명령인, 방해를 할 수 있는 명령인 방공령을 때릴 수 있게 해줄게라는 방공령 권한을 줘요. 일본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연재해가 무슨 한 달 전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러자 사또들이 홍수가 터지면 급하게 막 방공령을 때리고 했던 거예요. 그걸 빌미로 일본이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엄청나게 뜯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양척시 주식회사는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뺏었어요. 그 땅을 뺏은 거를 또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갖다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구가 바로 우리나라 땅을 척척척 먹는다라는 동양척시 주식회사입니다.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44번입니다. 다음 종교예요. 공의 이름은 인형인데 뒤에 철로 고쳤대요. 그 다음에 오적의 처단을 위해서, 을사오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자신애가 있고요. 저 철 아저씨는 누굴까요? 바로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던 나철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1년 전에 바로 우리의 최고의 조상 당군을 숭배하는, 그리고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당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를 창시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어요. 그러자 대종교는 여기 북간도로 거점을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립군을 하나 만들어요. 그 독립군 이름이 중광단입니다. 이 중광단이 또 확대 개편된 게 북로군정서예요. 그 유명한 바로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청산리 특집에서 대활약을 했었던, 여기 중 하나가 정답이겠죠. 3번이네요. 중광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3번이고요. 사찰령 폐지. 사찰령 딱 봐도 이거 불교잖아요. 종교 불교고. 그 다음에 신여성. 여성도 하늘이다. 차별하지 마라. 어린이도 하늘이다. 차별하지 마라. 왕도 하늘, 노비도 하늘. 인간평등 사상이 들어갔던 인내천 사상, 동학. 동학이 리모델링 된 게 바로 천도교죠. 천도교. 그리고 천도교 동학의 핵심 사상 후천개벽 사상.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개벽 잡지. 자, 그 다음에 배제학당을 세워서, 이거는 선교사가 만든 학교죠.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아펜젤러가 만든 학교고, 박준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 이거는 원불교죠. 원불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시기예요.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에 활동했던 이 시기에 창설된 한의경위대 사진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일본에게 1945년도에 광복을 하는데, 광복되기 5년 전 임시정부가 충칭에 드디어 정착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모여들죠. 그걸 바탕으로 1940년에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이라는 독립군을 조직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게 임시정부를 물어보는 건가? 잠시만요. 잠깐 보자면, 이 시기 때 있었던 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임시정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 어쨌든, 그리고 대일선전포고가 나오죠. 40년대에 1941년도에 일본이요, 전쟁이 미쳐갑니다.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 천조국,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광복되기 4년 전에 김치국을 좀 빨리 마셔요. 곧 우리 광복할 수 있겠다. 일본 망하겠네. 망합니다. 물론 4년 뒤에 패망을 해요. 곧 망하겠네. 우리 곧 광복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41년도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일본 놈들 부셔버리겠다. 한국 광복군을 이끌고 같이 싸우겠다라면서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밑줄근 이 시기는 대일선전포고에 활동했던 이 시기니까 1941년 이후의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광복되기 한 4년 전까지의 스토리. 그러면 찾으면은 일본의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건 뭐예요? 1930년대 초반에 만주에서 벌어졌던 한중연합작전이죠.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만주를 치면서 일본도 이제 중국을 침략을 했고요. 중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네 땅을 뺏긴 거죠. 그러자 중국 애들이, 야, 만주의 독립군들아, 우리 같이 싸우자. 저기 갔잖아. 아하! 그러면서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호로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쳐서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이거는 30대 초반의 스토리고, 그 다음에 미스야 협정은 1925년도에 일본이요, 청산리 대첩 이후에 간도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러자 살아남았던 독립군들이 자유시, 러시아 자유시로 들어갔다가 우리끼리 내부 분열로 또 총질을 겨누다 또 쫓겨나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다시 만주에서 독립군 정부를 만들죠.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러자 일본이 그걸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의 동네 깡패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야, 만주 독립군 좀 잡아줘. 그러면 두 당 형상금 1억씩 줄게. 그러면서 우리는 탄압을 받는 거고 25년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입니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그해 만들어졌던 상하이 임시정부.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활동이 제대로 되지가 못하죠. 내부 분열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임시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전체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죠. 20년 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에 영향을 밝힌 정우의 선언. 이거는 1926년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해설 강의 여기 앞에서 문제할 때 60만 세 운동의 계기로 일어났던 게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었잖아요. 그 민족의 하나의 당을 만들어보자. 그 또 배경 중에 하나가 정우의 선언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계열 단체가 만든 건데 여기서 발표를 해요. 야, 정우의 선언 발표를 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랑 결이 다르고 코드가 다른 민족주의 계열 애들 중에도 괜찮은 애들은 괜찮더라. 걔들 중에 괜찮은 애들 중에 같이 할 애들은 같이 하자. 손을 잡아서 일을 한번 해보자. 그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신간회입니다. 60만 세 운동을 또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가 또 신간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죠. 이거는 1941년입니다. 자, 일본이요. 전쟁이 미쳐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집안 단속이에요. 식민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쟁에 계속 차출하고 물자를 차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거슬림도 역시 독립운동가죠. 대박이에요. 조선 독립운동가들 중에 왠지 운동신도 생긴 게 독립운동가 얼굴이야. 미리 잡아가버려요. 하지도 않았는데. 예방구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탄압했던 거. 전쟁에 미쳐갔던 3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가와 나 발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래요. 지금 보시면요.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통일정부, 우리나라의 통일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거래요.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정부는 절대 반대할 거래요. 그 다음에 나를 볼까요? 자, 나는 10월 19일 날 제주도 사건 진압차 충돌하려던 여수 군대 안에서 또 지금 보시면은 사회주의 계열이 반란을 일으킨 거래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죠. 그리고 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 계열, 임시정부 계열의 사람들이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는 3년 후였던 18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가예요, 가. 이때 왜 정부 수립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간의 의견 대립이죠. 특히 남쪽에는 미국이 주둔해서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길 바라고 있고 북쪽에는 소련이 주둔하면서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길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통일정부가 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어떻게 하냐.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겨버리죠. 그러자 유엔에서는 그래? 그러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를 해. 북한과 소련이 반대를 합니다. 왜? 인구 비례로 가면 남한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자 유엔에서는 그래? 북한, 소련 싫다고?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해. 그게 바로 1948년 50 총선거가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은 우리는 분단이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다음 달에 입국할 한국임시위원단을 환영하는 동시에 우리는 통일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절대 남한만의 단독정부는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남한만의 선거가요. 그런데 이때 50 총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4월 3일 날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선거 직전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제주도에 있던 사회주의 세력들이 중심으로 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50 총선거가 치러질 때 국회의원을 3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을 뽑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선거를 제대로 못했지만 나머지는 선거를 치렀고 우리는 8월 15일 날 제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선출이 됐고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해요.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주도에서는 계속 지금 봉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진압을 해야죠.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래서 50총선거 8월 15일 날 같은 해죠. 계속 지금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0월 19일 날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에 있는 군대를 데려다가 제주도에 투입을 해서 이걸 진압하려고 해요. 근데 여수 순천에서 동원하려고 했던 군인들 중에 또 사회주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반대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투입에 반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또 군대를 동원 또 진압을 하는 거죠. 그게 여수 순천 11구 사건인데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5번이네요. 바로 보이죠? 제가 했던 얘기 다 들어갔잖아요. 50총선거로 지금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고 이때 출범하고 나니까 그 전에 터졌던 제주 사선 사건을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 치르기 한 달 전에 있었던. 이거 동원하는 건 또 사건 터진 게 여수 순천 11구 사건. 정답은 5번이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가전이죠. 지금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유엔에 토스를 한 거잖아요. 1차, 2차 다 결렬입니다. 왜? 미국과 소련은 둘 다 자기들에게 원하는 각각의 정부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죠. 합의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상부 외상회의는 광복 직후예요. 광복 직후 그해 12월 달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훨씬 전이고.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실현칙. 이거는 뭐냐면 좌우합작 운동이죠. 야, 이념 대립으로 진짜 분단되겠다.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더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미국이 이걸 유엔에 넘겼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 스토리고. 그 다음에 가발표 전이고. 농지개혁법. 이거는 이승만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일단 이거 본격론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빠른 거고. 이거 이후에 다음 해에 49년도에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거. 내 땅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땅을 주기 위해, 농민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농지개혁법을 시행했던 거. 이거는 나아 발표 이후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도 사실은 또 흐름을 알면 그냥 풀리는 문제죠. 47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지금 보시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6.25 전쟁이죠. 그리고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다시 되찾아요. 탈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힘을 얻어서 막 몰아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서울 수복 이후에 우리는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가죠. 압록강이 깃발을 끄고 통일을 하려는 순간 중국 공산군이 쳐들어옵니다. 인해 전술. 깽가리 깽깽깽깽깽 아! 인해 전술. 결국 퇴각을 하죠. 145태. 145태 때 대표적으로 나왔던 145태 때 그 전에 나왔던 작전이 흥남 철수작전이 있고요. 이거는 이후의 일이죠. 정답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결국에는 우리가 쭉 밀렸다가 쭉 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38도선에서 왔다 갔다 더 이상 전쟁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다 전쟁 그만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정전회담 결국 정전이 되잖아요. 정답은 니은트 이것이죠. 에치슨 선언. 이거는 6.25 전쟁의 배경입니다. 이거 앞에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에치슨 선언이 뭘까요?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 라인을 이렇게 끌 거야. 이 라인 안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미국이 개입을 하지만 이 라인 밖에서 사건이 터지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김일성의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왜? 와! 한반도를 미국이 포기했다. 아하! 6.25 전쟁이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고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대요. 이 다부동이 저는 알아요. 어딘지. 저는 어릴 때 수시로 여기를 갔었거든요. 전적지를.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로. 대구에 가까이 붙어있는 칠곡이에요. 칠곡.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 때 초창기 때 대구와 부산, 제주도를 빼고 다 넘어가잖아요. 그때 마지막 그 뚫리기 직전의 마지막 방어선 라인 중에 하나가 이 다부동입니다. 여기를 잘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치고 다시 전세를 전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인천 상륙작전 앞의 스토리죠. 정답은 니은디귿 3번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선거래요. 김대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면 박정희가 영원히 집권하는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박정희 후보는 날 한 번만 더 뽑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1971년도에 치러졌던 바로 우리나라 7대 대통령 선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박정희가요 헌법을 뜯어 고쳐요. 그게 뭐냐면 삼선개헌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치졸하게 이승만 예전에 뜯어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1대 대통령이 한해서만 나가는 게 무제한이에요. 그 외의 대통령은 맥시멈 대통령을 2번밖에 못합니다. 헌법상.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경제개발 5개년 성공해서 2번째 당선이 됐어요. 또 하고 싶어. 할 수가 없네. 그래서 3번 할 수 있는 헌법을 뜯어 고친 후에 7대 대통령 선거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김대중 후보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지들끼리 모여서 결국엔 3번 하는 걸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후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연설을 해요. 그리고 이때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당선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서울에서는 김대중 후보자가 승리를 거둬요. 박정희가 깜짝 놀랍니다. 이것 봐라.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역사는 반복이죠. 이승만이 조봉암 저것 봐라.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조봉암을 감척제로 죽여버리죠. 박정희 그 다음에 1972년도에 대통령이 신이 되는 유신헌법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안 뽑고 지들끼리 모여서 뽑는 대통령 간선제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김대중을 납치해서 죽이려는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기 때. 이후에.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정답을 보시면은 5번. 국회 예산과 헌법의 일부를 효력 정지를 담은 유신이 대통령이 신이 되는 유신헌법 들어가는 거. 정답은 5번이죠. 여기 보시면 삼선개헌은 이 선거 전의 스토리고,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각 책임제는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나서 수립됐던 장면 내각제죠.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군인 신분으로 권력을 틀어줬던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잖아요. 이거 앞에 스토리고. 그 다음에 조봉암 4대 대통령 선거 맞죠? 4대 대통령 선거를 3대죠 3대 1대 대통령 선거 당선 2대 때 전쟁 도중에 당선 3대 때 3번 대통령 못하니까 헌법을 뜯어고서 여러 번 할 수 있는 걸 바꾼 후에 나가서 당선이 됐는데 조봉암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네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조봉암이 당을 만들었네요. 얘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의 프락치 간첩이라는 죄를 씌워서 없애버리고 처형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일이고 훨씬 앞이고요. 그 다음에 한일국교 정상화. 이거는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고 이승만이래요. 죄송해요. 박정희 정부가 군정 시기를 끝내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단성되고 나서 바로 들어갔던 정책 중에 하나가 한일국교 정상화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 자금을 얻고 그 자금으로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을 돌리기 위한. 그렇지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위안부나 이런 문제에 대한 사과 문제,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6.3 시위가 여기에 저항해서 일어났죠. 이것도 이 선거 이 앞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인데 껍데기 정부와 계엄 당국은 가라. 지금 쭉 보시면은 어디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강주 시민과 전 국민이 민주염원을 묵살했대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게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딱 연도는 외우기 좋게끔 딱 1980년인데 앞에 봤던 대통령이 신이 되고자 했던 유신헌법을 운영하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군인들이 등장하죠. 머리털이 없는 아저씨, 전두환 아저씨, 그리고 영혼의 베프 노태우 아저씨가 손을 잡고 신군부가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군부 꺼져라, 너희 군대로 퇴진해라. 그리고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헌법을 철폐, 없애라, 철폐를 주장하면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치열하게 시위를 했던 곳이 바로 광주죠. 이 두 가지를 외치면서. 그러자 신군부는 쓰레기처럼,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여기에 공수부대,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죠. 대통령도 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총부터 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에 맞서서 광주에 있던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합니다. 당연히 시민군으로는 군대를 막을 수는 없죠. 결국 진압을 당하고요. 이때 민주화를 위한 처절한 우리의 저항,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전부 다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받아서 2011년도에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3번에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죠. 그 다음에 호언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세웠던 것은 6월 민주화 항쟁입니다. 6월 민주화 항쟁이에요. 이후에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결국 전두환이 완벽하게 권력을 틀어쥐고요. 정두환 정부가 출범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출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국민들이 뽑지 않는 거죠. 그러자 이제 국민들의 대통령을 뽑고 싶다. 독재 꺼져라. 이걸 외쳤던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고요. 그 다음에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이게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유신체제 때 반대쪽 야당의 리더였던 김영삼이요. 국가를 모독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박정희 정부에서 김영삼을 영구 제명시켜버립니다. 그러자 김영삼의 홈그라운드였던 부산간 마산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죠. 자, 그리고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경무대가 지금의 청와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바로 이승만이 근무를 했던 곳입니다.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터지죠. 그러자 이승만 또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초등학생들 우리 언니 오빠에게 총 쏘지 마세요 시위에 나서고요. 마지막에 또 교수들까지도 시위에 나서죠. 그리고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는 또 경찰의 총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시위가 격화되고 결국 이승만은 무너지죠. 하야를 하면서 끝이 나는 거고요. 이거는 4.19 혁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5번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게 6월 민주항쟁이죠.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고 싶다. 전두환 정부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학생이 시위 도중에 끌려갔는데 죽어서 나오죠. 국가에서 얘기하기로는 책상을 빵 쳤더니 놀래서 삑 쓰러졌다. 근데 물고문으로 죽은 사실이 밝혀집니다. 시위가 더 격화되죠. 그러면서 6월 민주항쟁에 더욱더 시위가 커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소물을 발표한 정부의 시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5년 동안 정말 큰일이 있었대요. 금 모으기 운동. 금을 왜 모읍니까? 그 다음에 금융기업 공공노사들이 노력을 해서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모여서 한번 국가 부도 사태를 극복해 봅시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IMF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해 주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했던 거. 바로 김대중 정부죠.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을 찾으면 됩니다. 볼까요? 1번에 G20의 서울 정상회의. 이거는 이명박 정부죠. 이명박 정부. 그래서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3명의 정부를 주고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을 했을 때 G20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던 거는 노무현 정부고요. 이게 실제로 비준되고 했던 거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가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이거는 김영삼 때죠. 김영삼 정부는 그 앞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세력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썩어 문드러진 부정부패를 한번 없애보겠다라면서 긴급명령으로, 금융업을 할 때는 이제 업무를 볼 때는 무조건 자기 이름 실명으로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는요, 요거는 잘 안 나오는 선지긴 해요. 83 조치라 그래서 기업들에게 특혜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기업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사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채를 끌어 쓴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자산의 30%가 사채입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그 사채를 못 갚다 보니까 못 갚으면서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박정희가 국가에서 나서서 이거 사채 동결,
이자를 낮추고, 사채가 원래 문제가 되는 게 이자가 엄청 세잖아요. 그 이자를 낮추고 갚는 기간도 엄청나게 늘려주고요. 혜택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들이 사채를 빌린 거에서는 혜택을 주지 않아요. 한마디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나선 거죠. 그래서 그게 팔성조치인데 이거는 박정희 정부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김대중 정부는 통일 정책을 특히 중시 여깁니다. 바로 햇볕 정책, 대북 화해 협력 정책. 북한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따뜻하게 햇볕쬐듯이 쬐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좁혀나가면서 화해를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통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고 60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고요. 그리고 그 60 남북 공동선언의 발표의 결과 추후에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공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